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동 지역 핵심 교역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네, 두 분과 그 밖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국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정상이 두 나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의 핵심이 경제고 수출 산업인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한 발주를 지금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1조 원이 넘는 수주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전쟁이 있고 그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방산 협력을 또 우리나라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방위 산업 그리고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한 수주 산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타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LNG와 그런 수소와 관련한 그런 에너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LNG 운반선 같은 경우 현재 한 17척 정도 수주를 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수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사절단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업체와 함께 동반해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그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참 민감한 시기에 지금 가셨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팔레스타인 간의 하마스 간의 어떤 지금 전쟁 지금 직전이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그 위기 상황이기도 한데 굉장히 또 정말 화약고 같은 곳에 가시는 시기가 참 참 공교롭게도 참 어려운 시기다. 그런데 이제 가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를 지지를 했거든요. 하마스를 지지했고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약간은 두 국가가 중동에서 친미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행보를 하다가 지금은 약간 미국하고 약간 틀어지는 지금 사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가셔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까 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방산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셔서 안보 협의를 하신다 해서 지역 안보 협의. 그럼 중동에 있어서 안보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과연 그러면 가셔서 이스라엘 편을 들 것인가? 사우디하고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데 또 가셔서 이스라엘 저는 이번에 가셔서 누가 어디가 우리의 적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같이 그때처럼 지금 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협의 좀 걱정은 돼요. 지난번 미국 국빈 방문도 가셔서 얻어온 것은 없고 퍼주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국빈 방문 가셔가지고 또 경제 사절단을 대규모로 또 데려가시는데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를 지금 규모로 했는데 투자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모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무역 수지가 지금 세계에서 200위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투자만 하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 학교 폭력 의혹이 교육위 국감장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의 딸이 한 학년 후배를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건데 의혹 제기 7시간 만에 김 비서관이 사퇴를 했고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속전속결로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뭐 이런 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그 얼마나 때렸으면 전치 9주가 나올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폭이 그 과거에는 이제 뭐 입시 문제, 군대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학폭입니다. 입시, 군대 학폭. 왜 그러냐면 지금 학폭이라는 게 과거의 학폭도 아니고 SNS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스토킹 범죄 형식처럼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이 굉장히 질적으로 달라진 상태인데다가 이 학폭과 관련한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개인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입시를 하죠. 군대 뭐 모든 국민들이 군대를 가고 뭐 여성분 안 간다 그러지만 뭐 남자친구나 아니면 자기 아이들 군대 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다른 나라 다른 그 분야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폭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폭에는 모든 학생들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전국에서도 정치적으로 계속 그 조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그 유의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조심하자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좀 그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식 문제가 굉장히 사적인 문제일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꺼려할 수는 있는데 이미 공인의 그런 자제 학폭 문제는 더 이상은 이제 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그런 정권의 신뢰를 흔들고 그리고 학폭에 대한 은폐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사표를 받고 처리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하나의 케이스가 조금 사례가 돼가지고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그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이 사안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좀 대응이 이루어진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여야를 떠나서 이건 뭐 어느 부모, 어느 공직자에게도 이건 해당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과정을 살펴보면 참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이 학폭 자녀 이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폭 문제로 학교에 문제가 됐었을 때 오히려 이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배우자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프로필 사진 이런 것을 오히려 배우자와 그러니까 김승희 의전비서관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누구 어디 우리 부모가 누구고 그다음에 남편이 누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권력형 이걸 저는 권력형 비리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또 신속하게 처리도 안 되고 그리고 의전 비서관 이 부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일을 저는 키웠다고 보여요. 물론 이 일이 불거지자마자 이렇게 신속하게 저는 순방에서 배제하고 사표 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선거로 인해서 약간은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뀐 것인가. 이제까지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뭐 그냥 덮고 지나간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간 끌면서 넘어간 적이 많았지만은 이번에는 뭐 그 신속하게 어떠한 그 대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사표 수리가 됐다는 점에서는 뭐 일견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해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언론에 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그래프 화면으로도 나가고는 있지만 이게 선거 전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 수치가 좀 크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원혁 변호사님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 갤럽 조사는 언제 조사를 했냐면 그 17일부터 3일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강서구청장 패배하는 그 주에 이제 여론조사가 반영된 게 아니고 강서구청장 패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당정대가 보였던 여러 가지 수습의 내용을 보고 여론조사가 반영이 돼가지고 그 지금 꽤 낮은 수치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당정대 모습이라는 게 과연 국민들께 부합을 했느냐, 그 눈높이에 부합을 했느냐에 대한 조금 냉정한 평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강서구청장 선거가 국민의힘이 이길 걸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졌다 그러면 좀 예기치 않은 불의의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 혼돈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갈 만한데 많은 분들이 뭐 내부적으로는 강서구청장의 승리를 예상하신 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자릿수 패배도 상당한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결과,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과가 있으면 플랜 B가 바로 이렇게 따박따박 붙어줘야 되거든요. 정치라는 게 뭐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불규칙적이고 불예측적이기 때문에 항상 플랜 B, 플랜 C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를 플랜 B의 예술이다 이렇게도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플랜 B는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시지 못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수습을 잘 해나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갤럽의 여론조사가 그 다음에
또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수습 과정을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으로 끝난 게 아니다. 더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라는 게 뭐 기관이나 조사 방법 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오차율이 좀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30% 부위원장께서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그 점수로 하면 쳐보게요. 100점 만점인 시험이 있어요. 근데 3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냐면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합니다. 아, 내가 뭘 틀렸지?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뭘 하냐면 아, 이번 모의고사는 진짜 시험하고 이게 스타일이 안 맞아. 이거 무시해도 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지금 30점이 나왔을 때는 뭐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판단을 했었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점이다, 30%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거 그냥 그러니까 오답 정리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1년 반 동안 오답 정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점수가 이대로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물론 뭐 여론조사 결과가 뭐 결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어찌 보면 실전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소한 서울 시민 25만 명이 투표를 통해서 어찌 보면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가죠. 이게 뭐 국민의힘이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뭐 야외에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은 뭐 임명직 당직자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느끼는 쇄신이란 어떤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실까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 보이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좀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선거 이후에 쇄신을 말하는 정부 여당, 국민의힘의 요구로 앞으로 고위 당정대 회의가 매주 열립니다. 또 바뀐 게 장소예요. 그동안은 매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데 오늘 첫 회의는 국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국회로 장소를 정한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정당이 주도하는 정책 이런 부분에서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요. 그 행정 관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정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분야에서 뭐 20년 이상 그 종사를 한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뭐 데이터라든지 이와 관련한 관계 기관들, 유관 법률들 그런 이제 인력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일 수밖에 없어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기조가 계속 이제 뭐 당보다는 정부나 이제 또 대통령실 이쪽 위주로 이제 많이 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말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정책에 대한 정무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정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없는지 그 의미의 내용, 강약, 고전은 그것은 사실은 그 선거판에 뛰어본 사람들이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정책, 좋은 정책 있죠. 그리고 그 정책이 국민들께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 가지고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에도 별로 자극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정책은 정무적으로는 의미는 없어요. 모두가 동의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정무적인 정책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전선이 갈리고 찬반이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토론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그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무적인 정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사 문제는 정무라는 게 확실해요. 인사는 뭐 사람을 그 뭐 반으로 가를 수가 없는 거니까 조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자리에 어떤 홍길동이 가느냐, 김갑동이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뭐 굉장히 싸우죠. 인사 문제 가지고. 그런데 정책은 뭐 조금 조종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셔가지고 정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와 벗어나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 정무 감각이란 거는 정책의 정무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정무 감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행정관료로서 오랫동안 이제 20, 30년 계신 분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까지는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 정무성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이 어느 정도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총선 시즌이 또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뒤늦게라도 제대로 된
그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조금 이렇게 달라진 고위 당정대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까지 정부에서 어찌 보면 국회를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무시했다, 이거 뭐 협조를 하지 않았죠. 뭐 야당과의 협조를 뿐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그건 뭐 국민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전혀 지금 협치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김기현 뭐 2기 체제에서 이제 국회에서 연다는 것 자체가 의회 정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의회가 우선이에요. 권력기관 중에서. 우리 그건 헌법 제정권자들이 다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헌법을 보게 되면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 나올 때 헌법이 먼저 나와요. 대통령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어찌 보면 협조를 통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소수당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당이지만은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은 국정감사 시즌이니까 뭐 넘어가더라도 연말에 어떤 민생 경제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 특히나 뭐 정부에서도 하고 싶은 법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그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지금까지의 어떤 국회를 무시하고 그냥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 그다음에 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뭐 그러한 첫 번째로서 당정대 회의를 저는 뭐 국회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는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 특히나 저는 뭐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당에다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먼저 나서서 여당과 야당이 일단은 만나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너무 해온 모습도 없고 특히나 이게 저는 지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금 권력기관장을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도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뭐 이재명 대표도 다시 당무 복귀를 하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어떤 본인이 뭐 지금 뭐 일각에서는 보수 쪽에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오래 못 갈 거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나서야 돼요. 이제까지 너무 숨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여야 간의 관계를 위해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당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사실 이제 2기 지도부 출범을 해서 이제 인선을 좀 마무리를 했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래서 혁신위원회 위원장 누가 맡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하마평에 나오는 사람도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뭐 김한길, 김병준, 하태경, 윤희숙 뭐 이 정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인원들 그리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출범해야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 혁신위원회가 아무래도 이제 혁신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당 내부 사정을 또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혁신위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관철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권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혁신 제안에 대해서 당이 또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약속이나 보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사람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는 것보다 혁신위원장을 선정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장은 지금 여당의 혁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용산이 그런데 또 그 기존에 그 김기현 지도부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군데서 이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김기현 지도부는 없어진 거니까 그런 이제 시어머니가 한 명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그분은 비대위원장으로 사실 모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혁신위원장은 그 제대로 된 인사를 구하기가 근원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혁신위원장이 이제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혁신위로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공천 문제는 건들지 않고 전혀 뭐 정책과 관련한 문제만 이제 건든다고 한다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하는 일이 별로 이렇게 큰 혁신의 의미가 없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회가 막상 설립을 하고도 해야 되는 업무도 그러면 공천 문제를 넣을 거냐 뺄 거냐 하는 첩첩산중이 발생하고 공천 문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완전히 전쟁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이 불안정한 위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복잡한 그 전쟁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혁신위원회를 혁신기구를 마치 어떤 비대위로 가지 않기 위한 아주 적절한 수단인 걸로 아이디어처럼 제시를 하지만 그거는 조정적인 탁상공론이고 제대로 된 그
아이디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그럴 거면 비대위원회로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혁신위의 역할이라든지 뭐 범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혁신위를 또 만들었었고 그에 대한 경험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과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이런 인사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 혁신이 김은경 혁신이 기억나세요? 저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보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혁신이라는 게 이제 비대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혁신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혁신이가 그런 생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분란만 일어납니다. 뭐 혁신이 뭐 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혁신위원장 인선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 거기에 대한 뭐 지금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정권을 주라. 정권을 주지 않으면 혁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정권을 어떻게 줍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이거 특히나 혁신 지금 들어오는 혁신은 예를 들어서 김은경 혁신이 같은 경우는 내년 공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의 어떤 뭐 내로남불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김은경 혁신이가 있었습니다만은 하태경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비대위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달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모두가 다들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혁신위에서 공천 얘기 안 하면 그 혁신위가 무슨 혁신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찾아도 정말 뭐 당에서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은 혁신위원장 안 맞죠. 솔직히 여기 맡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비대위원장 아니면 안 할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의 혁신위원장을 뭐 선임해서 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원 변호사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별 기대가 없어 보여요. 예.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에 당무에 복귀합니다. 가결표 던진 의원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지금 비어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 누구 임명을 할지, 당내 개파 갈등 어떻게 해결할지 또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다들 뭐 언론에서 보도하다시피 뭐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서 무슨 분란을 뭐 일으킬 만한 내용을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뭐 가결파냐 뭐 가결하지 않은 사람 부결이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적극적인 지지층이 개딸들이 뭐 명단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요. 뭐 제가 항상 뭐 방송에서 얘기하지만은 정청래 의원이 가결표 안 던졌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실 건가요?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부결표 던졌다고 얘기하신 분은 그때 사진 찍은 어기구 의원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가결파를 뭐 징계를 하고 말고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하는 것도 저는 뭐 마땅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냥 웃고만 있고 이렇게 통합한다는 메시지만 내면 됩니다. 알아서 밑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지금 가장 뭐 원하는 것은 공천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경선에서 뭐 금태섭 의원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당원들이 알아서 정리가 돼요. 근데 거기서 굳이 당대표로서 어떤 당의 이런 분란을 만들 만한 얘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고요. 뭐 당원들을 달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될 얘기인가? 그럼 본인이 그냥 당원은 아니잖아요. 당원을 대변하는 뭐 일부 당원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번 선거로 인해서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잘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그 국민의힘과 김태호 후보를 공천한 오히려 정부의 저는 대통령의 선택이 저는 심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순간에 다음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이제는 민주당이 스스로 뭘 잘할 것인가. 이제까지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준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뭐 오만해가지고 좋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시면 뭐 첫 번째도 저는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세 번째는 여야 협치 저는 그걸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내 분위기는 통합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외양은 통합의 외양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하는 문제도 지금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가결파 색출이니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좀 있으면 공천 시즌이거든요. 경선 시즌이에요. 그게 한두 달밖에 지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비명계한테 어떤 뭐 시그널을 줄 그런 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화합으로 가는 거냐라고 개딸들이나 이런 강성 지지층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떤 줄타기 같은 시그널은 그 외부에서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선에서 그 비명계를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직접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경선에 투표를 할 그런 지지자들한테는 결국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되는 문제다. 비명계는 그 낙천을 시켜야 되는 문제다라는 그런 이제 외곽에서의 그 시그널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이재명 대표가 굳이 할 필요 없죠. 그 주위 사람들이 계속 시그널을 날릴 것 같고 이 상태로 줄타기 상태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경선 단계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목표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